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모레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애초 이틀 일정으로 논의됐던 청문회는 하루로 단축돼 진행되지만 민주당도 한국당도 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되면 부담이 커지겠죠.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오는 6일 하루짜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조 후보자의 긴급 기자 간담회와 한국당의 반박 기자회견까지 개최한 끝에 결국 여야는 공식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마지막 날입니다. 양당은 법정 시한 종료 전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선 6일밖에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내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6일 하루밖에 시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 지명 후 26일 동안 끌어온 청문회 일정이 결국 확정되면서 조 후보자를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임명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그동안 양당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 건 증인 채택, 특히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죠. 결국 가족 증인 채택은 없던 일이 됐고 다른 증인들도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민주당 승입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애초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해 93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협의 끝에 25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를 증인에서 제외하겠다는 한국당의 제안에도 청문회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이제 법대로 청문회합시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다 다른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를 이유로 청문회 불참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이라는 점을.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당내에서조차 백기투항식 합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틀 전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두고 한국당이 욕을 많이 먹었죠. 당초 여당과의 협상에서 증인 87명을 요구했다가 25명으로, 다시 22명으로 이런 것만 따지다가 조 후보자에게 일방적인 변명의 무대만 열어줬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열기로 한 건데 문제는 한국당 내에서 지금 또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이긴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알리고 쟁점을 의혹에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았다는 명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한국당의 반박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국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조국 후보자는 사퇴를 해도 정말 이미 여러 번 사퇴했을
후보입니다. 청문회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다만 한국당 내 의원들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에도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반발하며 청문회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에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청문회 내용에 따라 조 후보자를 언제 임명해야 할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커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시일을 짧게 줬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당이 그거라도 받아들인 셈이 됐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늦게나마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해명을 했고 이를 시청한 국민들은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겠지만 아직 의혹이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간담회 이전과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모두 다 말끔히 해명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결국 이번 청문회가 남은 의구심을 모두 씻어내는 임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다음 주 월요일쯤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었잖아요. 이 청문회가 변수가 될까요? 청와대는 요즘 외부 기관과 청와대의 내부 참고용 여론조사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초반보다는 조 후보자 지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일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 다만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청와대의 기존 계획대로 9일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6일 저녁에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청문회 경과와 여론을 살피며 숙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만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만 적게 한 거죠. 그런데 조 후보자의 딸이 여기 입학할 때 낸 소개서엔 엄마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는데 조 후보자는 딸이 총장상을 받은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죠. 안 줬다는데 어떻게 받은 거냐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건영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용 자기소개서엔 대학교 총장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상을 받은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25년여간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 총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기 때문에 상을 줬다면 직인 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 직인을 찍은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표창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조 후보자 아내 정모 교수가 개입됐다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조작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동양대 측에 상장이 정상 발급됐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지만 최 총장은 정 교수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동양대 측은 자체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은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결과 받은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돈을 받고 했다면 봉사가 될까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동양대와 조국 후보자 딸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봉사가 아닌 대가를 받고 하는 활동이라면 표창장의 의미는 사라지고 파장도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입니다. 이 대학 산하 영어 영재교육센터는 영주시의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년 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교재를 만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센터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모 교수. 딸 조모 씨는 이곳에서 교재 개발 사업에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양대 산하협력단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검찰이 지난 2012년 조 씨에게 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양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대학 측의 지출 내역도 압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와 목적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만일 월급 명목 등 대가성으로 입증된다면 무보수가 원칙인 봉사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봉사활동 명목으로 수여된 동양대 총장상 역시 근거가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은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허위 인턴 논란도 커지고 있죠. 조 후보자가 인턴 증명서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키스트는 발급을 해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당초 약속한 3주 중 달랑 사흘 왔는데 어떻게 증명서를 내주냐는 겁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입니다. 고려대 재학 중이던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3주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인턴 증명서를 갖고 있다며 허위 인턴 논란을 일축했지만 키스트 측은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공식 그거는 발급한 게 없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안 나갔거든요. 며칠 안 나오고 그만뒀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 나갔고. 실제 조 후보자 딸이 키스트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출입 기록을 보면 근무 일수는 3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스트는 조 후보자 측에서 갖고 있는 증명서의 출처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후보자 측에서 갖고 있다는 그 증명서는 일단 저희가 못 봐서 확인이 안 되지만 그 누군가가 썼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진여 사실 확인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해당 인턴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박사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키스트 공식 입장을 참고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해준 사실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와 동창인 키스트 박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키스트는 일단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징계위 등의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렇듯 조국 후보자 딸의 이른바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의 중심에는 부인 정모 교수가 있습니다. 정 교수가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 딸의 스펙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의 키스트 인턴 의혹엔 부인 정모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턴 지원 전 정 교수가 동창인 키스트 내부 박사와 접촉한 정황도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 A 박사에게 연락해 딸의 인턴 활동을 부탁했고 A 박사는 딸 조 씨가 원하는 분야에 있는 키스트 동료 B 박사의 실험실에 연결해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개를 받은 B 박사는 조 씨를 인턴으로 선발했지만 조 씨의 출입 기록은 단 사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3학년일 당시 공주대 단기 인턴을 할 때도 부인 정 교수가 등장합니다. 인턴 면접을 본 공주대 교수가 정 교수와 서울대 동기였고 정 교수가 면접에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조 후보자가 적극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인턴을 하라고 권하니까 서울 그다음에 지역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방에서 받아줘서 간 것입니다. 또 정 교수는 딸의 고교 유학반 학부모들과 친분을 쌓으며 논문과 인턴십 등 딸의 스펙 쌓기를 도왔다는 의혹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린 단대 책임 교수도 딸의 고교 학부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엔 앞서 보신 이 모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사모펀드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를 연 이틀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검찰이 특히 사모펀드 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여전히 수사 상황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지만 계속되는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T의 대표이사 최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웰스 C&T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된 이래 관급공사 수주액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이 회사 임원이 소환된 데 이어 바로 대표까지 출석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심정이니까요. 가서 검사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요즘 대검찰청에는 엿소포가 많이 배달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일부터 대검찰청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자로 하는 이른바 엿소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 지지자들이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롱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대검 측은 해당 소포를 오는 즉시 반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꽃을 보낸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레로 확정된 이후 조 후보자나 검찰 측의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 후보자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답변을 피할 상황이 아니라며 다만 답변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식 반응이 없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조 후보자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집단 반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연 건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민주당은 정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회의실을 사용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남익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내규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회의장을 빌린 민주당은 30분만 사용하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내규에 따르면 회의장 신청은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돼 있고 타인을 위해 대신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246호는 정당 활동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조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준 행위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당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 협조하는 게 여당의 그 기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하고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조 후보자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이처럼 장소 대여가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취재 기자는 당연히 민주당 소속 대변인에게 입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해당 질문에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 비하 발언에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회 정론관 앞 복도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 기자간담회 장소를 둘러싼 내규 위반 논란에 대해 기자들이 모여 질문하자 엉뚱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당 입장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변칙 올리는 방식에 협조하시고 야당의 스피커가 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지금 사실상 국회 내규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볼펜이 일젠이 아니니 그런 거 집착하실 때 아니잖아요.
취재 기자가 일제 펜 사용에 관련한 질문이 아니라며 장소 논란에 대해 재차 질문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조금 반성하세요. 지금 팬 얘기 물을 때입니까? 그런 말씀을 저희가 여쭙는 게 아니라. 이 대변인은 취재진을 향해 이러니까 기레기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화면에 잡혀야 될 만큼 이게 진지한 문제냐고 나중에 취재 요청을 정말 하든지. 다시 와주시는 거 방송 끝나고 다시 와주시면 저희는 거기서 진지하다면 장난합니까? 선수 아니야?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정 대변인 발언 논란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즉각 사과했지만 이미 출입 기자들은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출입 20개 언론사도 이재정 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이재정 대변인은 사과 대신 취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취재진이 대답을 미루고 도망가는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였다며 질 낮은 취재에 대한 반성 없이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20개 언론사는 이 대변인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취재 방식까지 도넘게 비난했다며 이 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 대변인의 책무마저 망각한 아나무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도 평소 민주당의 언론에 대한 속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일본의 한 언론이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흐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일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일본 비판을 계속할 거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배경에 정권 비판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他国の内政や人事につい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에서 한일 갈등은 근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라며 한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논리와 판박이 주장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에 경기장 반입을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죠. 우리 정부는 IOC에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일장기의 태양이 뻗어나간 모습을 형상화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우길기. 일본 산케이 신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올림픽에서 우길기를 경기장 반입금지 품목으로 상정할 예정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직위는 우길기가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데다 깃발 자체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과 각종 대일 스포츠 경기에서 우길기를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엔 도쿄 장애인 올림픽 메달까지 우길기를 상징하는 듯한 문양으로 디자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우길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추석 전까지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이 토요일 전국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죠. 9년 전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준 곤파스와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비보다는 바람이 아주 거센 거죠. 우정환 기자입니다. 신호등이 강풍에 꺾여 도로 위로 쓰러졌고 가로수도 뿌리째 뽑혔습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도 곤파스와 맞먹는 힘을 키우며 비슷한 경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고수온 지역을 지나며 중형급 강한 태풍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링링은 토요일인 7일 오전 3시쯤 제주도 서쪽을 지나면서 시속 130km가 넘는 강풍이 일겠습니다. 이어 서해상을 따라 올라가며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시속 110km 이상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태풍 경로상 전국이 위험 반원에 들 걸로 보여 다른 지역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경로에 가까운 남해안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시속 160km 이상의 매우 강한 순간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링링이 곤파스처럼 비보다 강풍에 특화된 태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는 남해안에 200mm, 중부지방에 100mm 정도 예상되는데 제주 산간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링링은 토요일 밤 황해도와 경기 북부 지역 사이로 상륙한 뒤 북한을 거쳐 소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예년보다 추석이 빨라진 데다 가을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과일을 맛있게 익게 하려면 햇빛이 필수라 반사판까지 갖다 놓고 있는데 비에 태풍까지 몰려오면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 되거든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지만 빨갛게 익은 사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빨간 사과도 아랫부분은 햇볕이 들지 않아 익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열흘 정도 빨라진 탓에 대목에 맞춰 숙성된 과일을 출하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햇빛을 더 잘 받도록 잎을 따거나 반사필름을 깔아도 봤지만 장맛비에 소용이 없습니다. 조기 출하를 해야 되는데 열과가 되고 낙과가 계속 되고 있어서 농가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복숭아 농장은 밤새 내린 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닥은 온통 복숭아 천지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과일이 떨어지면 이렇게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춥지 않았던 겨울 때문에 병충해 피해가 컸습니다. 농민들은 요즘 날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여기 낙화가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진짜 농사 짓기가 참 힘들어요. 태풍까지 강타할 전망이어서 과수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카리브해 조그만 섬나라 바하마는 초강력 허리케인, 오죽하면 괴물이라고 불렸을까요? 이 도리안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인구 40만 명 중 10만 명이 당장 식량 원조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핏 보면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서진 건물과 차량의 잔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당한 듯 원래 여기가 주택가였는지 도로였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주민과 구조대원들이 사투를 벌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핥힌 상처는 넓고 깊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은 지난 1일 최고 등급인 5등급 위력으로 바하마에 상륙한 후 만 이틀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최고 풍속이 무려 시속 297km로 육지에 상륙한 대서양 허리케인 가운데 최강급이었습니다. 아바코와 그랜드 바하마 등은 도리안이 뿌린 80cm 넘는 폭우와 강풍, 폭풍 해일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파괴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명이지만 피해 수습 과정에서 유례 없는 인적 또 물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리안이 2등급으로 약화됐지만 미국 남동부 해상으로 북상 중이어서
미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체 접촉이 심해지자 더운 여름에도 긴팔 겉옷을 챙겨 입었다고 하네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여직원 2명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교장이었습니다. 복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손을 깍지 끼는 거예요. 손 깍지를 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불쾌한 행동들을 한다고. 또 교장이 목에 모기가 물렸다며 연고를 직접 발라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그 자기 목에 연고를 여기 연고를 자기가 못 발라서 저를 불렀겠어요? 몸매가 좋아졌다, 따로 회식하자 등 성희롱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직원에게 주말에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둘이 있는 상황이 생기면 눈이 날 것 같다. 그런 이제 그때부터 무섭고 학교 나오고 싶지 않고 나도 사실 이 학교 어렵게 들어오는 직장인데. 피해자들은 지난 3월부터 교장의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심해지자 더운 여름에도 긴팔 겉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교장은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귀가 중이던 여성을 집 안까지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드디어 7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잠시 뒤 출동 경찰관이 골목길 주변을 탐문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에서 39살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집안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여성을 계단으로 올라가며 뒤쫓은 남성은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라고 협박한 남성. 하지만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결국 빼앗은 보안카드 등을 우편함에 그냥 두고 달아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도주한 지 약 17시간 만에 서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될까 봐 겁이 나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행 이유에 대해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낮에 남자들은 거의 일하러 가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남성이 구속되는가 하면 이달 초에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도 억울함을 토로해왔죠. 항소 여부는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최민수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차선 끼어들기와 급정거 등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사건 발생 1년여 만, 기소 7개월여 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지만 상대방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방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먼저 냈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론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최 씨는 결과를 받아들이되 동의하긴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한편 상대방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심사숙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얻는다. 이를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하는 걸 옥상옥이라고 하죠.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모두 574개나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534개나 됐는데 슬금슬금 더 늘어난 거죠.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론 수렴을 거쳤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건지 민관 협치라며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위원회들은 생산적인 논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뭔가 창조적인 방향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1년 동안 회의를 3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 이상,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도 73군데나 됐거든요. 그냥 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타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한 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도 없이 1억 8,100만 원의 회의 예산을 썼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어떤 심판위원회도 회의 한 번 안 하고도 회의비로 1,000만 원을 써갔고, 장관급 인사들이 포진한 삶의 질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이후 대면회의 한 번 없이 11억 원을 썼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엉망인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긴커녕 정부가 오히려 부처별 위원회가 더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늘어날 위원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있는 위원회만 잘 살펴봐도 겹치는 게 분명히 나올 텐데 손질해도 모자랄 판에 또 만들겠다니.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을 비슷비슷한 위원회 만들어서 다 시킬 거면 중앙부처가 왜 필요할까요? 그래도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헛일하고 세금 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 몇 번 했다고 1억 원씩 주는 운영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간 이어져온 송환법 반대 시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던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作為行政長官，我有責任盡一切努力，喺種種局限之下，尋找社會向前行嘅機會。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칫 반체제 인사나 정치범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홍콩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 6월 9일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후 갈수록 시위가 거세지자 람 장관은 송환법 처리를 연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have no intention to set a deadline for this work and promise to report to and consult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Security. 시위대는 그러나 법안의 완전한 철회를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시위는 1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거세지는 송환법 반대 시위를 누그러뜨리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당초 시위대가 송환법 철폐를 포함해 5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던 만큼 과열된 시위 분위기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앞으로는 감기 같은 질환으로 종합병원에 갔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경증 질환은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장액도 줄어듭니다. 웬만하면 동네 병원 가라 이거죠. 강대엽 기자입니다.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와 병원 모두 불리해집니다. 경증 환자는 현재 60%인 본인 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인 부담 상한마저 없어집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손해입니다.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건보공단이 의료 수준이 높은 병원에 지급해왔던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 환자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대책부터 마련하여 추진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대책도. 가벼운 질환은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장 범위를 축소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는 걸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증 질환 환자들이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노인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섞은 가짜 건강식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회 권장량의 25배를 초과한 것도 있었는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식품 창고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각종 가루와 약들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건강식품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비아그라는 아까 어디서 사신다고? 중국에서 온 거고 그때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엉터리 건강식품을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중국산 비아그라가 섞인 이 가짜 식품들은 지난 2012년부터 18,000여 명에게 판매됐는데 금액만 92억 원에 달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1회 권장량의 25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먹어보니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으면 그냥 물이 안 넘어가고 그냥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랬었어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부로 복용했다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심정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경찰은 제조업자 2명을 구속하고 전화 판매원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49조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흑자였던 재작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겁니다. 흑자가 줄어든 건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수입 증가율보다 더 빨랐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전력, LH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매우 나빠져 적자 규모가 무려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일부 지역에 통신 대란이 발생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직까지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5G 로봇을 이용하는 겁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통신구 온도 이상 감지. 통신구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갔다는 경고가 뜨자 천정에 달린 레일형 소방 로봇이 자동으로 출동합니다. 온도가 높은 지점에 1차적으로 소화 분말을 분사하고 이어 탱크 모양의 지상형 소방 로봇이 출동해 2차적으로 소화 분말을 분사합니다. 이렇게 온도 감지 케이블을 통해 통신구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이상 고온이 감지되면 천정과 지상의 소방 로봇이 자동으로 출동해 화재를 조기 진압합니다. 현장 상황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송출되고 관제센터에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맨홀 침수와 통신주 기울어짐도 로봇으로 해결합니다. 로봇에 달린 자석과 펌프로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고 물을 퍼내기 때문에 맨홀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통신주가 기울어지면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현장 출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 5G 기술이 적용됐는데 2021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고화질의 영상과 초저지연의 대응 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비상 상황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는 상용화되어
전국에 있는 통신 인프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 대신 로봇이 재난을 막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황에 직면한 정부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대목 기간에 전자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교통요금을 깎아줘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건데 잘 될까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곳곳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 환급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가구에 구매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하자 유통업체들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매장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냉장고를 한 곳에 배치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연락 전화가 많이 문의가 오고요. 매장의 방문도.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총액은 3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정부는 소비심리 제고 차원에서 총액을 100억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가전제품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출의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그 어느 때보다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추석 이후 다음 달 1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걷던 할증료도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이 밖에도 교통비 경감을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을 출시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대도 27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프로농구 SK나이츠의 정재홍 선수가 어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돌연 숨졌습니다. 평소 팬들을 살뜰히 챙겼던 정재홍의 비보에 팬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강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재홍의 영정 사진이 빈소에 놓였습니다. 정재홍이 세상을 떠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연습 경기 도중 다친 손목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정재홍은 저녁을 먹은 뒤 갑작스레 심정지가 왔고 결국 3시간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2008년 대구 오리온스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정재홍은 2017-18 시즌 SK나이츠로 이적해 팀의 유승에 공헌했습니다. 178cm로 단신이었지만 비시즌기엔 자비를 털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등 농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평소 무료 농구 교실을 열 만큼 팬들을 아꼈던 정재홍의 갑작스런 비보에 빈소엔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팬들과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요. 항상 웃으면서 경기를 임했거든요. 하늘나라에서도 나이츠 팬들을 위해서라도, 나이츠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불과 한 주 전 정재홍이 SNS에 올린 게시글에도 고인을 기리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했던 정재홍은 이제 코트가 아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오늘 중북부와 제주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은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에는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강원 남부와 충북, 호남과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하루 동안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모레 낮부터 제주에서는 바람이 차차 강해지며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가지고 왔던 터라 이번 13호 태풍 링링도 걱정이 무척 큰데요. 가을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해 힘을 얻고 빠르게 이동하며 그 힘을 유지한 채 북상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모레부터 일요일까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매우 강한 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동부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은 28도, 포항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휴일 오전까지 태풍이 영향을 미치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동반될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호주 전역에 182개 점포를 가진 대형 할인점 빅W가 판매하던 제품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인데 한국 규민이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고 호주 언론사와 지역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했거든요.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일본의 우길기를 비교하는 사진까지 보내면서요. 잘 모르면 이렇게 항의했을 때 고치기라도 하죠. 저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